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환태평양 지진대 일대에서 규모 5에서 6대 지진이 잇따르며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중규모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제 지진 관측 기관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 8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서는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에 따르면 진앙은 수마트라 인근 해역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대규모 피해나 쓰나미 발생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마트라는 인도 호주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지진 위험 지역으로 과거에도 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남단 오키나와 해역에서도 지진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3월 초부터 해당 해역에서는 규모 4.5에서 5.9 사이의 지진이 밤사이 5차례 연속 발생했습니다. 이어 3월 8일에도 오키나와현 인근 바다에서 규모 5.2 지진이 추가로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들이 비교적 깊은 해역에서 발생해 큰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지만 잇따른 연속 지진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서도 강한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3월 6일 솔로몬 제도 키라키라 남동쪽 해역에서는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해저 깊은 곳으로 분석됐으며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태평양판과 여러 미소판이 맞물리는 복잡한 판 경계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북태평양에서도 지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3월 5일 미국 알래스카 애투섬 동남동쪽 해역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알류샨 열도 지진대에 속해 태평양판이 북미판 아래로 섭입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지진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남미에서도 지각 활동이 감지됐는데요. 3월 2일 칠레 북부 지역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칠레는 남미판 아래로 나스카판이 빠르게 섭입하는 구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들이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 주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들어 중규모 지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인명피해나 쓰나미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진 활동이 집중되는 양상이 계속되면서 각국 재난당국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열대 저지대에 서식하는 곤충들이 이미 견딜 수 있는 온도의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 2100년에는 아마존 저지대 지표면의 절반 이상이 곤충에게 치명적인 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 킴 홀츠만 박사호 연구원 연구팀은 아프리카 케냐와 남미 페루의 고도별 경사면에서 서식하는 약 2,300종 곤충 8,000마리를 대상으로 14성 한계를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됐습니다. 곤충은 지구동물 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체온이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기온 상승에 특히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페루 안데스 아마존 경사면과 케냐 동아프리카 경사면에서 채집한 곤충을 섭씨 28도에서 적응시킨 뒤 분당 0.5도씩 온도를 올려 곤충이 움직이지 못하는 시점인 임계 최고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677종 곤충의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단백질이 구조를 잃는 온도를 딥러닝 모델로 분석했습니다. 단백질은 일정 온도를 넘으면 기능을 잃기 때문에 곤충이 견딜 수 있는 온도의 상한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분석 결과 저지대로 갈수록 기온은 높아졌지만 곤충의 열 내성은 그만큼 따라오르지 못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곤충의 임계 최고 온도는 페루에서 약 0.41도, 케냐에서는 약 0.31도만 증가했습니다.
이는 저지대 곤충일수록 추가 온도 상승에 대응할 여유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고지대 곤충은 높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 임계 최고 온도가 평균 약 1도 상승해 비교적 적응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곤충의 열 내성은 분류군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파리목은 상대적으로 열에 약한 반면 꿀벌과 개미 등 벌목, 메뚜기목은 비교적 높은 내성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2100년 아마존 저지대 지표면의 절반 이상이 곤충 군집 절반을 8시간 안에 열마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려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열마비 위험에 노출되는 곤충 군집 비율은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곤충이 더 높은 고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숲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고 중남미 16개국이 참여하는 군사안보연합 미주의 방패 실드 오브 디 아메리카가 3월 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이애미 도럴 리조트에서 열린 첫 정상회의에서 범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연합을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중남미 12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반구 안보 질서를 재편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합이 기존의 외교 협의체와 달리 실제 군사작전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주의 방패는 중남미 마약 테러 범죄 카르텔 대응을 위한 군사협력체 성격이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카르텔을 미국의 핵심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카리브해 일대 군사작전을 확대해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 압송하는 군사작전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들이 마약 범죄 조직과 연계돼 미국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멕시코 정부와 협력해 중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 지도자인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멘초를 사살했습니다. 이어 이달 3일부터 남부의 창 작전을 시작해 범죄 조직 소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르텔이 정교한 군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해상 감시와 정보 공유, 특수부대 작전 등을 통해 연합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중남미 우파 정권 중심의 결속이 두드러졌습니다. 정상회의에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등 우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반면 브라질의 루이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등 좌파 지도자들은 불참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주의 방패가 중남미 우파 정치 세력의 결집을 상징하는 안보 블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기존 미주기구 체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OAS는 미주 34개국이 참여하는 협력기구지만 모든 회원국의 합의를 중시하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협의 방식이 신속한 안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연합이 중남미 좌파 정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중동 지역의 핵심 민간 인프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막 국가들의 생명줄로 불리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공격 대상에 포함되면서 식수 공급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군사시설을 넘어 물 공급 체계까지 겨냥하는 단계로 확대되면서 중동 전역의 사회 안정과 도시 유지 능력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 남부 키슘섬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약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레인 정부도 이란이 보낸 드론이 자국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시설의 가동 상태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군사 충돌이 주변국 인프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즉각적인 반격으로 주변 국가들을 향해 자폭 드론을 발사했으며 최근에는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담수화 시설 공격이 전쟁에서 타격 대상이 되는 기반 시설의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육상 담수 자원이 거의 없는 중동 지역에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사실상 국가 생존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단순한 산업 피해를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은 대부분 해수 담수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인구 약 160만 명의 식수를 거의 전적으로 담수화 시설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전체 식수의 약 90%를, 오만은 약 86%,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약 70%를 해수 담수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담수화 시설이 파괴될 경우 도시 전체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산업정보기관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의 에드 컬리넌 편집자는 담수화 시설이 취수 시스템, 처리 공정, 에너지 공급 등 복잡한 단계로 구성돼 있어 어느 한 부분만 손상돼도 전체 생산이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역에는 약 5천 개의 담수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이 수천만 명의 식수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담수화 기반 시설이 없으면 걸프 지역의 대도시들이 현재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군사 충돌을 넘어 물과 에너지 같은 생존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 지역의 식수 안보가 새로운 지정학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수화 시설 공격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도시 구조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